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당대표실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국회에 흉기가 등장한 겁니다. 어제 17분 만에 끝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최원종의 첫 재판. 최원종은 계속해서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은 94번 통계 조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과 소득, 고용에 관한 정부 공식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던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건데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집값이 오를 땐 호가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락할 때는 호가를 넣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 소득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왜곡했던 건데요. 감사원은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 22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이제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 10년 전부터 폭행 협박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다가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마약에 취한 채 붙잡힌 30대 홍모 씨와 관련해 과거 범죄 이력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대 초반부터 특수협박, 병역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는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되기도 했고요. 또 2018년에는 부산의 한 클럽에서 샴페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무직이라는 홍 씨가 수억 원대 슈퍼카를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었는지 자금 출처를 확인 중입니다. 또 마약류 3종이 검출된 만큼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대홍수 사망자 10,000명 훌쩍입니다.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 대홍수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실종자도 10,000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 강력한 폭풍 이후에 댐 두 곳이 무너지면서 참사가 발생했는데 높이 7m에 이르는 거센 물살이 도시를 쓸어내렸습니다. 참사의 원인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너진 댐들은 건설된 지 50년 이상이 지났는데 2002년 이후에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세계 기상기구는 기상예보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을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호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약 132억 원을 홍수 대응에 쓰기로 했고요. 세계 각국에서 보낸 의약품과 식량 등 각종 구호품도 리비아로 이동 중입니다. 네 번째 트랙, 재벌집 폭탄 선언입니다. 추정 재산 약 280조 원, 세계 최고 갑부로 알려진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네, 회사 꼭 자식에게 물려주리란 법 없다라고 말이죠. 꼭 자식에게 물려주리란 법이 없다. 아르노 회장 자식이 5이었잖아요. 네. 각자 계열사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데 경영 수업을 시키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자, 인터뷰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준 뒤에 무너지는 회사를 여럿 봤고 때문에 가족뿐 아니라 외부에서라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회사를 지키는 것, 이런 의미군요. 네. 문득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지 네 모르나?
순양이다. 네, 참 다시 봐도 참 명령기입니다. 네. 오늘 쇼츠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원룸에서 정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5시엔 뉴스 오후 원룸에서 정치 이야기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6일째입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고 뭐 입원 권고도 받았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대표 순환 시대라고 할까요? 어제 오늘 국회에서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 두 사람의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아봤고요. 자, 일단 오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에 이제 국회 본청 안에 이 대표가 단식하는 당대표실 앞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7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서 혈서를 쓰겠다라며 좀 소동이 빚어졌고 뭐 대표실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최고위 끝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한 50대 여성이 천만 농성장에서 단식 중단하라라고 외치면서 쪽가위를 휘둘러서 여경 2명이 좀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오늘 상황 이어서 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놓으세요! 잘 넣으세요. 놓으시라고! 놓으시라고! 놓으세요! 팔 넣으세요. 지원! 지원! 지원. 야, 너 지원 요청해! 빨리 지원 요청! 가지고 오신 분 좀 잡아주세요. 칼 여기 이분이 드신 칼이거든요. 나 술도 안 먹었고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국회 사무규칙에서 저희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퇴거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물리력 행사하기 전에 나가세요. 119 빨리 신고. 네, 두 장면을 봤습니다. 일단 그 오늘 소동 벌인 70대 남성 당대표실 앞에 이제 종이에 뭐 전지 같은 데다가 이제 좀 현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문구를 쓰고 제가 현장 상황을 좀 영상을 봤는데요. 뭐 사람이 죽어간다. 뭐 이재명 대표가 죽으면 좋은 거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좀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이제 주변에서 말려서 인명 피해가 없이 정리가 됐는데 일단 뭐 국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가 조금 궁금해요. 혹시 뭐 당에서 얘기가 있었나요? 네, 방문증을 받아서 네.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이제 네. 의원실 어느 의원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전에 이제 12시 낮에 저런 일이 있고 나서 사무총장 명의로 이제 의원회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네. 이제 본관의 당대표실에 지금 이 대표가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출입하지 않도록 그거 좀 주의해달라. 이제 그런 사무총장 명의의 또 문자가 발송이 되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방문객 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네. 이제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낮에는 다행히도 이제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제 이렇게 했던 네. 건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또 어제는 또 여경들이 2명이나 예. 크게 부상을 입고 해서요. 이 대표 단식이 이제 16일째 접어들었는데 정말 굉장히 건강도 나빠지시고 모두가 우려하고 또 많은 분들이 단식을 만료하고 계시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 지지자들,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아프고 걱정이 크신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네. 또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그 안타까운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만은 여경들 다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이게 특히 뭐 이 대표에게도 당에게도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런 식의 어떤 그 본인의 입장 표명이나 이런 폭력적인 언동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엄격하게 좀 관리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 그 두 영상, 어제 오늘 영상이 나갔는데 두 번째 나갔던 밤 영상, 어제 영상이 자막이 오늘로 나갔다고 합니다. 어제 영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사무청장 명의로도 지금 뭐 문자가 나갔다고 네. 하는데 김준표 국회의장도 입장을 밝혔어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내에서의 이런 흉기 난동,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지금 뭐 어떤 목적이든 간에 폭력 당연히 정당화 될 수 없고 네. 강성 지지자들의 좀 극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에서 조금 단식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도 문제고 예. 또 저런 어떤 폭력 사태들이 자꾸 빈발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 사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긴 하지만 저런 폭력 사태를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과정에 이미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극렬한 지지자들이 그 현장에 모여서 서로 충돌이 어찌 보면은 예측 가능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자해소동과 관련해서는 국회 본청 안에 어떻게 저런 흉기를 뭐 검색대를 통해서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 저걸 너무 허술하게 경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도 국회가 경내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 여성의 소동의 경우는 사실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외 공간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경우는 분명히 출입증을 발부받고 또 모든 소지품들을 검색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국회가 조금 다소 이런 어떤 안전이나 경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이한 측면이 있어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또 다른 어떤 뭐 분노에 의한 지금 뭐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이 국회 내에서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 직원이나 보좌진들이나 다 어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경비도 강화하고 또 이 지지자분들도 두 분 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 뭐 그런 지지자들의 어떤 몸부림이랄까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국회에서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폭력 사태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뭐 오늘 민주당 의원들, 뭐 원내위원장들 직접 또 찾아가서 만류도 하고 어제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또 단식 중단 요청이 공식적인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당의 요청에 진정성이 없다. 좀 직접 와서 만나서 이야기라도 좀 해보고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중차대한 정기 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거면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꼼수로 보여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여지껏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이제 미동도 메시지도 없는 걸 보면 정말 그냥 금도를 넘어선 집단이구나. 자, 김 전 의원님도 여당의 이 중단 요구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만나면 뭔가 좀 출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태껏 당시 첫날부터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난만 해왔지 않습니까? 방탄 단식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뭐 단식은 하고 계시나?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를 하던 분이 이제 15일째에 이르러가지고 그것도 회의석상에서 네. 중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하면 중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여당 대표긴 합니다만은 뭐 거의 용산이 만들어낸 그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긴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표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세 가지 뭐 조건이랄지 요구사항, 예.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뭐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가 아무리 삭막해졌어도 그 2층 공간에 엎어지면 코달 때 이재명 대표실이 있거든요. 여야 대표실이 같이 있는데 같은 층에. 걸으면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거기를 안 가시고 회의석상에서 보름째 만에 그렇게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 없다는 얘기 나오고 립서비스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네. 뭐 총선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뭐 중도층 뭐 소구력 있는 뭐 정책 만든다 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인정머리 없이 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정치적인 명분이든 어떤 이유를 다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라도 가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면 달라집니까?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여야가 그 정서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 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일반적인 정부의 어떤 일방통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식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절실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식이었다면 뭐 이틀 3일 만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찾아갔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단식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오늘도 1차 공판이 원래 열렸어야 되는 날인데 연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어쨌든 4차 5차에 대한 그 출석도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의 동정론이나 또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결국에는 저 단식이 일정 정도 먹힌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없는 그런 당대표였다면 뭐 당장이라도 지금 뭐 가서 네. 정말 단식을 중단 요청하고 정중히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근데 안타까워요. 솔직히 뭐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한번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께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하여튼 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처음 스타트부터 그 진전성에 대해서 의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자, 그 오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단식이 먹힌 측면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고 당 의원들의 어떤 뜻이 조금 더 동정론 쪽으로 기우는데 좀 먹힌 측면이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예. 분석이란 말이죠. 자, 오늘 그 현장을 좀 보니까요, 이제 초반에 단식이 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민주당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또 단식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앞서서 조 의원이 나는 이것 때문에 그 현장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잠깐 듣고 오늘 장면 보겠습니다. 정부 단식 명단을 관리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누락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떤 일종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최고위원 이름 안 해놓고 그냥 들고 계셔서 그거 좀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마치 명단 체크 때문에 제가 쫄려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어쨌든 찾아온 사람, 찾아오지 않은 사람, 단식하는 사람 동조,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을 하는 거는 그런 일종의 십자가 밟기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명단 체크해서 가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래서 더 가기 싫다라고 했던 조 의원, 뭐 아무래도 뭐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당 대표의 건강 걱정 차원에서 갔을 텐데, 자, 다만 또 이 단식이랑 또 체포동의안은 또 별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 의원 또 비명계 일부는. 그러면서 조 의원이 이 대표가 직접 내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라고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반대로 또 지도부랑 친명계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 가능한 주장이냐, 뭐 이렇게 뭐 대결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도대체 이 체포동의안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네. 당에서 아마 의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 굳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이 법의 원칙이 있는데 꼭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되냐. 이 정권이 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영장이 과연 청구가 될 것인가. 네. 두 번째.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또 예측하는 분들도 발부가 있어요. 될 것이냐. 네. 예.
그래서 아니요, 영장 발부가 아니고 아. 체포동의안을 과연 아, 영장을 예.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뭐 명확한 증거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찰이 가능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곤 한데요. 중요한 거는 30 몇 명의 의원들이 이제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당론으로 막 못 박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의총에서 또 결의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정당한 영장 발부냐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네.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럼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뭐냐? 기준이 뭐냐? 네.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건 국민의 네. 눈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는 뭐냐 이렇게 그렇죠. 질문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건데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을 시점에 미리 우리가 갑을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시점에 민심, 여론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의원 개개인들 이거를 무슨 당론으로 정하는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의원 개개인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 도래했을 때 네. 그때 고민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영장에 청구된 어떤 내용들 어떤 것들이 거기 기재되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판단하고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을 해서 고민하진 않겠다. 예. 저는 좀 아쉬운 게요. 네. 1차 체포동의안을 사실은 국회에서 가결했으면 예. 민주당의 저런 고민도 더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이제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네. 기권표 때문에 결국엔 부결됐는데 네. 이제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것으로 다 예측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졌고 오히려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갖고 더 많은 지금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예. 가서 적부심 심사 받습니다. 예. 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모두 가결시켜줘라. 내가 당당하게 법원에 출석해서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조홍천 의원의 생각과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가는 게 예. 맞죠. 일반적인 국민들이 무슨 체포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가결이 될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갖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아니요 영장 청구가 되면 가서 법원에 가서 영장 청구 적부심 심사를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6월에 당대표 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가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저렇게 건강이 악화돼 있는 16일 차의 단식 과정에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뭐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영장 청구 심사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나앉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식을 빨리 중단하시고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가불 토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들어오면 그때 네. 또 아마 다음 주는 좀 이르고 저희가 추석 전후로 아마 또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 단식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그제 있었던 북러 정상회담 한 장면인데 러시아 매체가 저걸 되게 집중해서 보도를 했어요. 북한 경호원들이 막 의자 체크하고 막 금속 탐지기하고 소독하고 막 이렇게 막 흔들어 보고 하는 걸. 아무래도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인 게 이제 러시아 언론에서 경호원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라고 했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그 최고 존엄의 어떤 안전과 의전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모습. 이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어느 국가의 이제 경호원들이라도 다 저렇게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게 되어 있죠.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 경호실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예. 우리는 오늘 항상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네. 항상 옷도 정갈하게 입고 예. 이렇게 그 직무에 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맨날 그런데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렇죠. 진짜 크게 혼나는 것이 경호는 한 번 아니겠습니까? 실수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저게 뭐 안전을 위한다기보다는 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140kg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의자 상태로 봐선 뒷다리가 없잖아요. 원래 되게 고급 예. 디자인이거든요. 혹시라도 저게 네. 무너져 내리면 최고 존엄이 저게 만약에 방송에 나가게 되면 네. 본인들의 생사가 진짜 걸린 그렇게 문제다라고 볼수 있죠. 러시아 언론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는 참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소독도 하고 뭐 금속 탐지기로 검사도 하고 그랬다는데 네. 결국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의자를 바꿨잖아요. 예. 저게 안 무너졌길래 망정이지 정말. 네. 저게 주저앉았으면 네. 정말 그 경호원들은 정말 생사가 갈림길에 놓였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결국 바꿨는데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거는 조금 더 무게를 견디고 어떤 거는 덜 견디고 이랬을까요? 저는 좀 그 희한하긴 뒤에 하더라고요. 가서 앉아보는 게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 뭐 추정입니다만. 근데 앉아보고 막 흔들어보고 그랬겠죠. 네, 안전하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아마 하지 이 행사가 않았을까. 이제 러시아에서 네. 정상회담이니까 저 정도에 그쳤지 아마 북한 내부에서 했으면 더 엄격하게 아마 그렇죠. 참석자들 관리했겠죠. 그리고 일단 저 장면이 생중계로 나오질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최고 존엄의 생체 정보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예. 그때 2019년 베트남 기차로 갔을 때도 뭐 네. 김여정이 이렇게 잿더리 들고 있는 모습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 굉장히 뭐 위험하게 뭐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아마 철저하게 관리할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러시아 경호원들은 뭐 외국에 나가면 저 네. 정도 관리 안 할까요? 예, 그걸 또 그쵸. 저렇게 뭐 어느 나라든 대통령 지켜보고 경호팀이라면 있다는 게 예. 서로 아마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해서 더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까 싶은 아.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북러 정상회담 마치고 또 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시찰도 한다고 하는데 이번 북러 정상회담 통해서 북한이 뭘 얻었을까? 그런 것도 짧게 좀 평가를 해주실까요? 거의 4년 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해외 순방을 한 거죠. 네. 근데 그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주고받을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지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필요한 재래식 무기나 네. 포탄이 필요한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의 지금 위성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고 나서 네. 그 ICBM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술 이전과 관련한 부분에 모종의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저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것이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를 선택해서 푸틴과 만나는 그 대외적 이미지, 그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서로가 이제 굉장히 필요한 만남이었죠. 네. 러시아도 이제 북한의 무기 지원이 필요했고 북한으로서는 어떤 위성에 대한 어떤 기술 지원이랄지 그다음에 식량 지원이랄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미일 그다음에 북중러로 대별되는 이 신냉전 시대에 우리나라가 좀 어떤 그 신냉전의 각축장으로 변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무기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잖아요. 밀가루값 그냥 올라가가지고 예. 여러 가지 경제 여파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거.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서 북핵의 어떤 이런 것들을 그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가치 외교, 이념 외교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전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크죠. 알겠습니다.
자, 뭐 3일 뒤에 또 윤석열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하러 미국 가잖아요. 거기서 또 연설할 때 북한 관련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금요일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사건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봅니다. 지금부터는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키워드 파렴치한 최원종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저지른 최원종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17분 만에 끝났고요. 글쎄요, 좀 상식 밖의 태도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데 최원종이 재판 끝내고 나오는 장면을 보면 자, 뭐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 최원종을 향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요. 핸드폰도 날아왔습니다. 격앙된 모습 볼 수 있었고 자, 최원종의 파렴치함, 뻔뻔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어제 재판 상황부터 조금 차분하게 다시 짚어볼게요. 자, 문유진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재판을 시작하면 재판부가 인적사항부터 묻죠. 근데 이제 재판부가 주소를 물었는데 최원종의 답변부터 글쎄요, 성의가 없습니다. 주소를 다 말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원래 재판장에 인정신문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뭐냐면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동일한 인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피고인이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요, 사실 인정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나 교도관을 통해서 공소장에 기재된 인물과 실제 피고인이 동일한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양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이 이제 17분 만에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원종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확인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왜 그랬죠? 그렇습니다. 어제? 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뭐 재판 자체가 이제 공정이 된 것인데요. 예.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최원종 측 변호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 수사 기록 자체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다음번 공판 때 의견 표명을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수사 기록을 못 봤다 이런 네, 쉽게 얘기군요. 얘기하면은 예. 사실상 그 10건 이상의 기록도 많았고 예. 또 아마 내부적으로는 변호인이 국선 변호인에서 사선 변호인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래서 뭐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변명 아닌 뭐 변명을 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이 검찰이 했던 얘기는 지난주에 늦게 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했다. 예. 근데 기록은 뭐 많은 것으로 뭐 이렇게 검찰도 뭐 인정을 한 것 같지만 예. 어쨌든 그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증거 기록을 보고 말하겠느냐. 그래서 최원종 변호인은 그렇다. 결국은 이 변호인이 이 의무 자체를 좀 게을리한 것인지 아니면 워낙 지금 중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 수사 서류 또 공판 관련된 앞으로 서류도 상당히 많아서 실제로 볼 시간도 없었던 것인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재판이 뭐 지연되거나 다음번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뭐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눈높이로 본다면 저게 수사 기록을 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 끌기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원종이 이게 CCTV도 있고 예. 범행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 작전으로 보입니다. 예. 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은요, 살인의 5가지 유형 중 가장 중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에 해당합니다.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유형입니다. 예. 네, 이런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끄는 이유는요. 예. 구치소가 교도소보다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재판 그렇게 중에는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피고인들이 재판을 끌기 위해서 상고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은데요. 네. 이렇게 재판을 끄는 이유는요. 구치소가
교도소보다 더 편해서 그러니까 그런데요. 형이 확정되기 전엔 구치소에 있고 맞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가는데 네, 맞습니다. 구치소가 더 편하다. 네, 교도소에서는요, 사실 봉투 붙이기, 뭐 예. 화해 가꾸기 이런 노역을 하게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미결 구금이 되는 구치소에서 미결 구금 일수를 더 늘리려고 하는 시간 끌기 작전을 많이들 합니다. 구치소에 더 오래 있으려고 지금 시간 끌기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분석도 좀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면 더 화가 나는데요. 뭐 유족들은 더 분노하실 것 같고요. 네. 자, 어제 재판 이제 방청에 참여한 유족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족들의 인터뷰, 심경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혜민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너희한테 뭘 잘못했길래 그러는 건데 가족들, 제 친구들에서 엉덩이를 깨물지만은 무너집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침대에 가면은 혼자잖아요. 생활에 베개를 껴안고 잡니다. 그거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희 딸아이 겨우 20살인데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갔어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저희 딸아이 죽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말, 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 저는 이게 좀 제일 좀 와닿는 좀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평생을 같이 했던 그 부인이 그야말로 준 테러의 그 피해자가 된 그 아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의 베개 없이는 나는 잠을 못 잔다. 뭐 그런 말씀도 한 것 같고요. 예. 뭐 겉으로는 이렇게 외관상으로는 뭐 편한 좀 정상적으로 보일 듯하지만 사실상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일상생활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준 테러라고 하는 급작스러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응보형이 정말 필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듬직합니다. 그야말로 엄벌주의 그리고 지금 뭐 사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 가족의 그 입장에서는 상당한 원상 회복뿐만이 아니고 예. 일정한 응보적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이렇게 좀 지켜보고 싶다. 그런 취지의 또 입장도 판사 앞에서 밝힌 것 같고요. 어쨌든 저와 같은 그 피해자의 그 아픔 자체를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좀 보듬어주고 보장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좀 전반적인 점검도 좀 함께 있어야 될 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오래갈 재판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재판이 길어질수록 유족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이게 또 2차 가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실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방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방청 자체가 큰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래서 이게 방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범행 모습 자체가 이제 재현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요. 이 피고인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막 한숨을 쉰다거나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방청석에 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요. 예. 이렇게 사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으면 재판 과정 자체에서 이제 피해자는 그 과정을 체크는 하고 싶잖아요. 예. 이럴 때는 사실 뭐 변호사나 제3자를 통해서 체크를 하는 게 좋고요. 피해자 진술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법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재판에 나와서 자기가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권리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그 변호사님 구치소 얘기하셨는데 네. 최원종이 구치소에서 언론사에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이게 공개가 됐는데 이게 어이없는 내용이 있어요. 구치소에 한 달만 있었는데도 힘들다. 글쎄요. 이 편지 공개내고 나서도 유족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범인이 언론사에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로 사실은 아주 이례적이고 독특한 것인데.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보낸 것인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으로 예. 저는 해석이 되는데 내용을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그런 행위가 그 사회적인 산물이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의 그 뭐 변명 아닌 그 변명 같은데 이를테면 자신이 그 어렸을 적에 범죄자에 대해서 비난도 또 했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부모의 그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서 빨리 내가 치료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낸 하나의 행위다라고 하는 합리화를 꾀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자신의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른바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한 취지가 아닌가. 예. 왜냐하면 범행 동기가 나를 괴롭히는 그 스토커 집단이 있는데 예. 그 스토커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서해안역 앞이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흉기 난동을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본다면 이게 나는 온전한 상태의 정신적 시시변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편지의 두 번째 내용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뭐 편지 보내서 몇 달 전부터 뭐 나를 향한 조직의 스토킹이 시작이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원종은 계속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검찰의 이 수사 결과는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재판에서 이 부분 심신미약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 정신병과 예. 심신미약 그리고 감경 이 세 가지는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쉽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다 심신미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최원정 같은 경우에는 범행 전날에 범행 장소를 미리 가봤다고 해요. 예. 이건 사실 뭐 살인 예비도 될 수 있지만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갔다가 많고요. 이제 그날은 이제 실행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조사가 네. 됐죠. 그리고 또 미리 인터넷에서 심신미약 감경을 검색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예. 인정이 되더라도 꼭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신미약은요. 필수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이라고 해서 임의적 감경이요?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낼 때 두 가지를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심신미약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반성을 한다는 취지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반성은 사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예. 언론사에 반성문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사실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가 방청석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재판부에만 반성문을 보냈지 우리에게는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하셨죠? 그렇죠. 지금까지. 사과는요. 예. 재판부에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원정이 반성문을 언론사에 보낸들, 재판부에 보낸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국민참여재판도 이제 거부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건 또 어떤 그런 일환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이제 판사님들은 아무래도 재판장은 법 논리에 따라서 판단을 좀 더 하게 되고요. 예. 국민참여재판은 법 논리보다는 일반적인 법 상식이나 감정에 호소하고 싶을 때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최원종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하고 이미 무차별적이고 잔혹한 살인임이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신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재판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범행의 행위 자체가 예.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예.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국민 그 배심제 그 제도 그 자체는 재판관이 그 배심원의 판단에 대해서 기속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향이 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형을 상당히 높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이익되는 점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아예 이 재판 자체를 그냥 비공개 재판을 아예 또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개 재판이 그 원칙이기 때문에 예. 유역하게 되면 상당히 양형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보를 처음 시작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너 속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 재판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재판은 택시비를 1원만 보낸 20대 남성의 얘기입니다. 이게 택시비 상습 먹튀 사건인데 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먹튀를 했느냐? 택시를 타고 나서 카드 현금 없어요. 계좌를 이체할게요. 그리고서 1원, 10원, 100원을 보내요.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왜 속았냐? 입금자명으로 택시 요금을 적어서 보내서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해를 당했던 택시기사님의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계좌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계좌요? 혹시
현금이나 이제 카드는 힘드시고요? 카드를 안 들고 다니는 그래서? 네. 얼마예요? 15,700원 나왔네? 한번 확인할게요. 입금 100원이 돼 있는데? 아니구나. 15,700원. 네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나도 조금 젊은 편에 속하는데 좀 고령의 택시 기사님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상에 보면 마지막에 고객님 외쳤는데 이미 멀리 도망간 상황. 입금 100원이 돼 있는데 하고 보고도 아니구나 15,000 돼 있구나 이렇게 하고 깜빡 넘어간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황당해 보이지만 밤늦은 시간 그리고 또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는 택시 기사들의 이제 특성상 보면 저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1년 동안 36명의 택시 기사님에게 이런 피해를 끼친 거죠.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근데 액수 자체는 55만 원 예. 남짓입니다. 예. 사실은 일반적으로 봐서 55만 원으로 사기 편취액으로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또 많지는 사실 않은 것이죠. 네. 그런데 그만큼 죄질이 아주 나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앵커께서 잠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야말로 이제 1원이라고 입금을 해놓고 입금자를 15,000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일반적으로 딱 봐서 이게 15,000원 택시값 그대로 입금이 됐구나. 예.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이를테면 지금 바쁘거나 또는 그 어두운 상태에서 보게 되면 그 숫자만 보게 되니까 예. 제대로 입금이 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가벌성 전체는 상당히 낮지만 죄질은 너무 불량하다. 뭐 그래서 지금 뭐 실형에 준하는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방금 죄질 말씀하셨는데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왔죠? 네, 법원에서는 네. 일단 징역 이 형량이 나왔지만 징역 8월 근데 집행유예 2년. 네, 그렇게 이제 선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 뭐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호자 측에서 이 액수의 2배 이상을 또 보상을 사실상은 해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이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택시기사님들의 건전한 그런 상식 자체를 그야말로 완전히 초월하는 죄질이 너무 불량한 거죠. 어떻게 1원 이렇게 입금하고 그다음에 나몰라라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말이죠. 그것도 1회가 아니고 무려 36회다. 이것은 상습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 가능성이 아주 극대치에 오르기 때문에 예. 비록 편취액은 상당히 적을지라도 예. 이것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관의 입장과 태도가 아니었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집행유예긴 하지만 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고의성 그리고 이 여러 번의 횟수 이런 것들을 재판부가 다 고려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무임승차 10건 중 신고 건수는 1건밖에 안 된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게 무임승차가 최근에 극성을 많이 부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에 택시 운전 기사분들 보시면 고령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 제가 입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문 탁 닫고 가버리면 예. 발빠른 대처가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이제 사기 혐의가 인정돼서 아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은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는 그야말로 이 피고인이 벌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요. 예. 2년의 기간만 지나면 집행유예 기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고인에게는 사실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예.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과 별도로 사실 택시 기사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 7,600원으로 소송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이 사람은 이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 같고 제가 예. 봤을 때는 초범일지라도 이러는 거는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숫자가 36명이나 되고 범행 기간을 봤을 때 상습 사기로도 기소가 돼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어요.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상습 습벽이 인정된다고 해서 예. 상습 사기로 저는 처벌을 했으면 아. 이후에 이 사람이 지금은 집행유예라고 이 양형이 동일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후에 기소가 됐을 때는 상습 사기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이번에 그 사기로 처벌이 되고 나면 다음에도 기소될 때 사기로 기소될 확률이 높지만 이번에 상습 사기로 기소가 돼서 처벌이 되면 다음번에 상습 사기로 대부분 기소가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이 사안은 상습 사기로 처벌되었어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좀 센 처벌이 좀 필요했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 입장이었고 네. 이걸 딱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우리 뭐 자영업자분들 많으시고 뭐 택시 기사님들도 많고 한데 계좌로 돈 받으실 때 꼼꼼하게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반대로 전혀 아무것도 못 보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인터뷰 코너죠. 오후의 티키타카. 오늘은 아버지란 과연 무엇인가? 가족을 위해서라면 강해야 하지만 또 어찌 보면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61년 차 배우 전무송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무송입니다. 제가 61년 차 할 때 왜 웃으셨어요? 그건 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갔는데. TV에서 자주 뵀는데 요새는 조금 뜸하셨던 것 같습니다. 연극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에 햄릿도 했으니까. 예.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했는데. 예. 그 전에 내가 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 예. 그때 좀 몸이 아파서 입원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조금 공백 기간이 있어요. 연극 무대는. 예. 그러나 이제 딴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조금씩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시는 연극이 다음 주에 개막을 하죠? 예. 파더. 예, 저 세종문화회관 S극장에서 하는데 그 블란스 작가 프로리앙 질레르라는 작가의 작품 더 파더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치매 걸린 아버지 역할을. 예. 알겠습니다. 연극 얘기, 아버지 얘기는 이제 차차 해볼 텐데 사실 저에게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전무송님은 글쎄요. 저는 영원한 파진찬으로 왜냐하면 벌써 20년 전이지만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견훤왕의 책사 역할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화제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나는 모르지 그 사람들이 많은지는. 그러나 하여튼 뵙는 분마다 옛날에 당신 파진찬 잘 봤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흐뭇하고 내가 그런 그런 작품을 했었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죠. 네. 뭐 벌써 20년 전이지만 뭐 엊그저께 같으시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20년이라니까 벌써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서 숫자를 이제부터 얘기 안 하는 것으로. 자, 이제 다시 연극 얘기로 돌아가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 실제 따님과 무대에 같이 오르시는 거죠? 네. 저희 집에는 우리 그 애 엄마만 빼놓고는 다 연극하고 연출하고 다 그래요. 그래 집시 집안이에요. 이번에는 그 중에 딸이 같이 이제 출연을 하죠. 네. 따님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는데 배우 전연아 씨. 네. 지금 뭐 한창 오늘도 연습하다 오셨죠? 예, 지금 연습하다 와서 이렇게 시험도 못 갖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좀
뭐랄까요, 치매에 걸린 역할을 연기를 하다 보니까 뭐 수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연습에 몰두하다 보면 예. 뭐 이렇게 조금 게을러져요. 이런 거 닦는 게. 그래서 우리 애 엄마는 예. 연극 연습할 때는 주변에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조금 조금 안 씻고 그런다? 네, 그런다 그래요. 예. 뭐 손톱 그전에는 예. 손톱도 안 깎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너무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어떤 미신인가요? 뭐 손톱 안 자르면 좀 잘 된다. 그런 거보다 예. 한 것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 게을러진 거지. 예. 예. 올해 초에 이제 크게 아프셨는데 병석에서 이 더 파더 대본을 받고는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무대 위에서 죽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글쎄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데 왜 그랬습니까? 아니 이 대본을 가져와서 이제 주면서 선생님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대본이나 보자 뭐 그때 이제 입원해 있을 때니까 그 대본을 보니까 사실 대본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 이제 그 얘기를 이게 사실은 이 몸이 아파서 뭐 피도 빼고 뭐 수술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연극을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 솔직히 뭐랄까 거의 낙심할 그런 단계였는데 그런데 이 작품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누워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낙심의 우울증에 이제 거의 이렇게 쌓여 있을 때인데 그때는 뭐냐면 이제 죽는 거라는 생각이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낫더라도 이제는 연극 못 하는 거지 뭐. 이런데 보니까 힘이 오히려 그때부터 힘이 더 나는. 그래서 야 죽을 바에는 이거 하고 죽자.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게 죽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야 어차피 죽을 거 이거는 하고 죽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연극 이제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게 관계가 되게 어려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연극에서 풀어내시는데 그걸 또 실제 따님과 지금 연기를 하신단 말이죠. 배우 전연아 씨와 하시는데 그렇다 보면 글쎄 어떨까요? 작품을 하면서 따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셨어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배우로서 그냥 동료 배우로서 무대에서 그런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그러나 물론 함께 이제 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누구보다도 그 감각이라든가 이런 건 다 알게 되겠죠. 연극 하시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원래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감정이입이 된다든가 그러시는 상황은 없었나요? 그런 건 없고. 그런 건 없고. 그 딸을 보니까 연습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중에 인터뷰할 때 보니까 아빠가 불쌍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환자일 수도 있고 또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가 또 그런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런 역할을 또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그 감정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정이입은 좀 따님이 아마 조금 그런 더 것 하는. 같아요. 그런 다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온 가족이 다 배우 집안이에요. 뭐 딸, 아들, 사위, 며느리까지. 가족들 모두 연기 경력을 합치면 이거 숫자가 또 들어가네요. 184년인데 아버지의 그러니까 전무성님의 영향을 좀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받겠죠. 뭐 그 전에 옛날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들은 얘기가 경제인 집안에 경제인들이 많이 나오고 학자 집안에 학자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DNA가 은연중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갖겠죠.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배우 집안을 이끌어 오면서 연기를 해오셨는데 배우이자 아버지로서 계속 이제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연기를 아버지 역할을 따님과 하시는 건데 글쎄요, 이 질문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 전무성은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아버지 같이 우리 아버님 같이
자식들과 가정을 위해서 해오셨던 것, 내가 볼 때 그런 우리 아버지 같지는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예. 내가 내 욕심에 여기에 빠져서 연극에 빠져. 예. 집을 많이 돌보질 못했거든. 돌아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애 엄마가 이제 애들을 내 대신까지 다 이렇게 보살피고 그랬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아버지의 역할은 F학점이나 될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조금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정말 애들 뺨 하나 때려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정말 또 그 뭐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고 어디 갈 때 가자 뭐 이런 것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비로서 자식들이 원하는, 자식들이 바라는 그런 걸 충족을 못 시켜준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 비해서 정말 난 F학점 그럴 정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은 F학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 세일즈맨의 죽음에서도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캐릭터를 인생 캐릭터로도 꼽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관객석에서 훌쩍이는 중년 남성들도 많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 하여튼 어느 연극이든 연극을 할 때는 관객과 직접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객석에서 그 감동하는 어떤 느낌이 오면 나 역시 또 같은 감동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그 중년의 남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했을까요? 글쎄 나 사실 그 작품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 아버님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자식들 생각하고 자랑하고 뭐 그냥 그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런 아버지를 내가 보고 역할을 보니까 그 역할이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더라고. 이 역할을 아버지의 그 내가 보고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승낙을 해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차츰 하고 나니까 또 시작하고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객석에서 그 반응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후회.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못한 후회. 또 자식을 갖고 있는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못해준 아버지로서의 후회. 이런 걸 가지고 그 연극을 본 다음에 그런 그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래서 솔직히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제까지 아버지를 못 알아봤지? 그리고 아버지하고는 왜 소통을 못했지? 그리고 또 아버지 정도의 나이 되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뭐 이랬는데 왜 나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 그 이렇게 정말 도리를 다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으로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걸로 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더 파더 연극에서도 가족들이 이 연극을 본다면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치매라는 게 누군 걸리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없죠. 인자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참 바로 나의 가족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연상을 하게 되고 연상에 눈물이 따라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난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희노애락을 같이 더불어 살잖아요.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치매라는 것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비 자세를 충분히 하는 게 어떨까. 이 연극을 보면서 딴 생각 말고 대비하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얘기를 저희가 좀 많이 해봤는데요. 오늘 어려운 걸음 또 연습하셔야 되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